예, 안녕하세요. 국제정치학회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유지 협력의 연계 강화 패널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 패널은 외교부에서 후원을 받았고요. 세 분의 연구자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세 분의 지정 토론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로어가 열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중께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있는 조동준 교수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와 중요한 발표자들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저는 발표자들한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상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 먼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 토론자가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패널과 그 다음에 청중에서 의견들이 오가는 것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발표자가 응답을 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발표자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자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윤희 교수님께서 줌으로 지금 접속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윤희 교수님 발표 준비 되셨나요?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최 교수님의 발표는 나중에 좀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로 예정되어 있는 문경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줌으로도 오신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다시 이제 차례가 돼서 살짝 긴장이 됩니다. 전북대학교 국제문사학부의 문경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개발협력에서 SDG 출범과 함께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인도주의와 개발, 이 평화를 분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접근법, 하나의 공고사항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SDG 채택 전으로 논의가 시작이 돼서 SDG가 17개, 5개 영역에 해당하는 그 5개 영역은 거의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포괄을 하는 5개 영역입니다. 5P라고 얘기를 하는 그 다양한 영역들을 쭉 보면 사실은 거기에는 개발적인 거,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들, 다양한 것들이 다 포괄이 되어 있고요. 그런 SDG의 특징을 반영을 하듯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같이 있어 왔고, 그러면서 제 슬라이드 이거 보이고 이거는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HDB 넥서스의 논의도 이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규범적인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월드뱅크도 이 인도주의 개발 평화 접근법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개도국에서 이 HDP 어프로치에 기반한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 재원을 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HDP는 단순히 그냥 규범적, 권고적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개발협력의 현장에서 이행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접근법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접근법이 소개되기 전에 주로 저희가 논의했던 거는 인도주의와 개발이었습니다. 인도주의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긴급 구호, 긴급 재난 사태에 저희가 구호대를 파견하거나 구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단기 대응적 활동에 이제 구호가 아니라 그 구호의 현장에서 물론 시급성이 있지만 그 다음에 수원국 혹은 수혜자 원조를 받은 그 대상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혹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개발적 지원과 함께 온라이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들이 70년대 이후부터 계속 해서 있어 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HDP 이전에 인도주의와 개발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사실은 그렇게 현장에서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상황에서 당장의 그 시급한 그 인도적 그 위기라든지 수요를 대응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다가 앞으로 3년 4년 미래를 바라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같이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 그런 지원을 하라라는 거는 사실은 교과서적일 수도 있고 상당히 이상적일 수도 있는 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도 현장에서는 그 적용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두 개, 기존에는 인도주의와 개발인데 최근 이제 SDG 이후에 이제 평화까지 넣어가지고 인도주의와 개발과 평화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추구하자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인데, 실제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저도 이제 오늘 발표자로 나왔지만, 그러면 이런 접근법들의 성공 사례가 과연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아는 한은 별로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제 무상원 전담기관인 코이카가 베트남, 캄보디아의 전쟁 피해 지역에 ASP 넥서스를 처음 어플라이를 했는데, 뭐였냐면 전쟁이 끝나고 났지만 이제 대인 지뢰라든지 불발탄이 묻혀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인 지뢰를 제거하고 그리고 대인 지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장애자가 된 피해를 입은 그 주민들에 대한 지원, 이거를 이 두 개를 인도적 지원으로 프레이밍을 하고요. 대인 지뢰를 제거하고 대인 지뢰가 불발탄이 지뢰된 그 지역의 그 농지겠죠. 농지를 재건하는 거. 특히나 이제 거기에 상품 작물을 재배를 해서 지역들의 인컴을 높이는. 그래서 이 지원을 이제 개발로 프레이밍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한국이 이제 과거에 베트남에 참전했던 참전국으로서 한국이 베트남과 협력해서 한다. 요 측면을 이제 평화로 피스빌딩으로 프레이밍을 해서 한국의 그 ODA 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HCP 사업으로 셀링을 해왔으나, 그 이후에 좀 뭔가 좀 혁신적이고 새로운 사업들은 아직은 발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실 정치에서 너무나 쉽게 인지할 수 있듯이 이 상이한 이 세 개를 하나의 바구니 속에 담는다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개발이 어떻게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평화 구축이 개발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인도적 지원, 이 개발 협력을 어떻게 기반을 깔 수 있고, 개발 협력이 인도적 지원의 경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도적 지원이 또 평화 구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다 이론적으로 납득이 가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그런 이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어프로치를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 약 4년 전에 통일연구원과 함께 이 어프로치를 가지고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게 이제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좀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발전이 또 평화에 미치는 그 요소, 이 두 개를, 이 세 개의 변수가 있고 서로 쌍방향인데, 저는 발전이 평화와 인권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요거를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닐 이스털리, 사무엘 코네, 이런 다양한 학자들이 발전이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들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이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여러 섬세한 조건들이 같이 고려가 될 때 상당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발전이 또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또 이런 학자들 역시도 저발전보다는 그래도 발전이 평화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요소들이 더 많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여러 학자들이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디테일한 세부적인 면면들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북한의
경제 협력이라는 개성공단의 혹은 북한이 제시한 뭐 경제 특구들을 우리가 발전 개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한반도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기존의 여러 이론가들이 학자들이 선행 연구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이미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단순한 그 포용 정책에 기반해서 북한의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이런 거 할 때 사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이런 학자들이 이미 여러 가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반도 이슈에 적용을 하면 특히나 이제 남북 관계에 적용을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거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ODA 현장에 접근하면 그나마 좀 가능한 사업 모델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반도 상황은 단순히 인도적 지원 상황의 존재 유무, 발전과 저발전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안보적인 대립 이슈가 존재를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고 주로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 SDP 가지고 저를 이제 이렇게 와서 세미나를 할 때는 뭔가 새로운 대안이 없을까, 새로운 접근법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저를 좀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가장 고민하는 거는 너무나도 평화가 먼저 구축이 된 다음에 즉 북한의 적대행위나 핵무기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 상황 이거를 평화 구축으로 보고 이게 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담론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HDP에 얘기했던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면 개발 지원을 해서 개발 협력을 활성화하면 이게 한반도 평화 구축 즉 비핵화에 혹은 북한의 그 적대적 행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 변수는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한반도의 이 상황, 이 HDP 관점에서 또 얘기를 또 한반도 상황을 분석을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평화 구축 즉 북한이 어떤 과감한 조치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아주 그 단계들이 명확하게 클리어컷이 됩니다. 북한이 뭔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개발 지원, 인도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HDP 넥서스는 보시는 앞에서 이론적 그 프레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적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 관점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 적용을 하면 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지원을 넘어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적대적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로서 섹터로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적극적으로 병합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는 함의를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는 왜 그러지 못했냐? 사실은 이런 좀 유기적인 체계적인 접근이 없었고요. 단절적 접근이었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다. 여기서 끝나고 이걸 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공격적인 그런 논의가 부재했고 또 보면 또 전략적인 논의들, 대화를 인도적 지원을 식량 지원을 쌀 지원을 개성공단을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북한의 행동 변화로 더 이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부재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더 길게 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 제한상 그러면 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어프로치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한반도 문제에 적용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시민사회부터 기업, 개별 국가, 한국 정부, 국제 사회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이제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일단 당국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기업, 시민사회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입장들을 했는데 사실 이 어프로치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여러 행위자들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북한에 주는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그래서 당국 간의 대화를 하고 당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뭐 유엔과 CSO 국제 NGO와 기업이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동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었고요. 또 이런 활동들이 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여러 활동들을 함으로써 또 당국 간 대화라든지 당국 간의 이제 그 경색 국면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례 혹은 또 남북 관계에서도 저희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국 간의 관계가 막혔을 때 기업이 시민사회가 대화의 물꼬를 텄던 사례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북한 역시도 사실은 SDG라든지 SDG 이행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북한이 4년 전인가요? 그 VNR 보고서를 냈고 3년 전인가요? 21년 3년 전에 이제 다음 보고서를 아마 슬슬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멘텀들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들 뭔가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라는 이런 그 정책에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존의 패러다임들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뭐 채널들을 행위자들을 주체들을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인도적 지원을 먼저 재개를 하고 개발 협력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혹은 대화 환경들을 바꿔 나가는 그런 좀 다각적인 어프로치들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여러 영역에 있어서 그 기존의 그 공고한 담론들을 바꿔내는 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플렉서빌리티가 필요한데 왜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할까 거기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 인도주의, 평화, 개발 이 셋이 사실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틀을 보여주셔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정 토론자가 있거든요. 지정 토론자인 김태규 교수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너무 어려운 주제를 우리 문경영 이제 학장님이시죠? 학장님께서 일개 교수가 코멘트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장님께서 중요한 발표해 주셨고 워낙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지론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코멘트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느낌을 좀 몇 가지 공유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HDP 넥서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시작이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 SDG 통과되고 2016년도 바로 1년 뒤죠. 월드 휴메니테리언 서밋이 있었고요. WHS는 서밋이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때 이제 HDP 넥서스가 이제 거의 공식화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종의 넥서스 하는 것들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라고 해서 통합적 접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의무사항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HD가 돼도 되고요, DP가 돼도 되고, HP가 돼도 되고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면 제일 좋죠. 그 시나리오상은. 근데 이렇게 합의가 된 이유는 사실상 SDG가 17개 목표 그리고 169개가 되는 이제 그 뭐 타겟이 있는데 하나의 싱글 언론 골을 뭔가 뭐 달성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많은 것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의 골을 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연결된 골들을 같이 한번 통합적으로 들어가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HDP 넥서스가 하나 정형화됐고요. 그래서 HDP 넥서스가 말씀하셨듯이 뭐 브레튼 우드 시스템인 뭐 월드뱅크 등등이 다 동조를 했고 유엔과 같이 하는 일종의 큰 패러다임으로 정착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HDP 넥서스를 어떻게 측정할 건가 메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메저먼트를 뭘로 잡을 것이냐 현장에서는 과연 메저가 가능하냐 등등의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젝트 참가한 거는 UNRISD라는 이제 그 UN 사회개발 연구소가 있고 제네바에 그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문 교수님 말씀하셨던 코이카 프로젝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에서 뭐 지뢰, 그 베트남 전쟁 때 이후에 지뢰가 아직 남아 있고 지뢰 제거가 일종의 피스가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제공했던 다양한 뭔가 이 서브시디즈는 결국 휴메니테리안 측면이 있다. 그리고 더 농지 개혁까지 가면 중장기적으로 개발 협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휴메니테리안 한다면 단기적인 처방이고,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을 하는 것은 이제 중장기적인 처방인데,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같이 가는 것이 당연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과연 이게 넥서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2019년도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가 이 달성이 되는가를 따로 모아가지고 약간 지표화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 지표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혹시 북한에 만약에 적용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UNRISD에서 나왔던 그 체크리스트와 그다음에 메저에 관련된 거를 조금 보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면 조금 더 구체화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 실패를 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얘기가 가능할 텐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죠. 북한이 지금 과연 한 게 있을까? 우리가 HDP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인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충족이 되지 않는 뭐 제재 국면 등등, 거기다 지금 러시아 파병까지 한 상태에서 HDP가 과연 얘기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의문점이고요. 물론 굉장히 장기 시나리오로서 뭔가 평화적인 국면으로 들었었을 때는 HDP 넥서스가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코이카가 했던 프로젝트는 저도 이제 그 코이카 프로젝트를 가지고 UNRISD와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정치적 요소들이 많아요. 그때는 신남방 정책이었고요. 이 케이스가 신남방 정책이 세 가지 P가 들어갑니다. People, Prosperity, 그다음 Peace예요. 그러니까 UN에서 얘기하는 SDG가 5P잖아요. 그 중에 세 가지를 가지고 왔고, 그 People하고 Prosperity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데 Peace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코이카가 결국은 그 지뢰제거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거기에 이제 Peace가 가미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 원동력이 있었다, 그런 팩터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알 필요는 있다. 그리고 원래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UNDP가 쭉 해왔던 사업을 우리가 받았던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HDP 넥서스를 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디자인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P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됐던 프로젝트라서 성공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하지만 트라이는 했었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는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북한으로 넘어가자면, 북한이 제가 알기로 2008년도부터는 인도적 지원 거부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개발 협력만 받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HDP 넥서스에서 H는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그리고는 여러 가지 제재 국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파병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HDP가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안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원조가 들어가든 간에 원조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컨디셔널리티가 있는데, 유엔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피스키핑 오퍼레이션을 케이스를 보면 피스 컨디셔널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피스 컨디셔널리티는 뭐냐면 어느 정도 평화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개발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양한 원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투자도 들어오고요. 이럴 경우에 피스에 관련된 목적에 부합하는 원조만 받겠다라는 것을 유엔의 뭐 UNRC가 되든 유엔의 주체가 돼서 그걸 다 걸러냅니다. 그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일종의 원조에 대한 조건을 피스 빌딩에만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개발 협력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과연 이걸 적용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어느 국면에서 이게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피스 컨디셔널리티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걸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북한의 SDG VNR이 있었죠. VNR 있었고, 그리고 VNR뿐만 아니라 북한의 VNR 리포트를 보시면 북한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경제개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셔널 목표하고 그다음에 VNR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가 교차되는 부분을 따로 정리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보편적 가치와 그다음에 내셔널 골이 교차하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개발 협력의 타겟으로 보고, 그 타겟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원조 조건을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그게 더 나아가서는 피스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트러스트 펀드라든가 멀티바이라든가 등등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멀티바이 형식으로 북한에 간접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원조 조건에 피스 컨디셔널티를 같이 가자라든가 아니면 HP 넥서스에서 매저먼트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동원을 해서 그걸 국제기구의 뭐 WFP가 되든 뭐 FI가 되든 등등의 유엔 산하 기구에 협의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하는 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나중에 그게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갈 수 있는 한 초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까지 HDP라는 큰 하나의 프레임을 북한에 적용한다는 거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코멘트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HDP 넥서스가 중요한 어떤 시각이긴 하지만 수용성의 측면에서 북한을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플로어가 있긴 있는데요, 열려 있는데 혹시 말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우리 패널 중에서 혹시 그 지적하거나 어떤 이야기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플로우의 인도주의 전문가 두 분이 계시네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저 큰 목소리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국스트리븐의 홍지영입니다. 사실 이제 뭐 그 교수님 새로 온 정보들 많이 업데이트 해주셔서 잘 듣고 있었는데요. 저 두 가지 정도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넥서스 담론이 이제 사실 한 7, 8년간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김태인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듯이 그리고 문경 교수님도 지적해 주신 듯이 그라운드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직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라든지 평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국제기구들이나 공여국들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예시로 지금 USAID 같은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HDP 넥서스의 담론에 굉장히 적극적이긴 하지만 이게 넥서스라는 단어 대신 코히어런스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 레벨에서의 이행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을 할 때 이미 거기에서 피스 빌딩을 내재적으로 전제하고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 기관들도 상당수는 이거를 어프로치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엔 그 난민이라든지 그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다루는 오차나 UNHCR 같은 경우도 자기 기관의 활동에 사실은 피스가 이제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스 액티비티가 그래서 이제 이 넥서스를 조금 더 원래대로 H와 D 사이에 중점을 두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향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이제 나아갈 방향이고 지향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걸 이제 프로그램 레벨에서 고민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어프로치로 우리도 이해하고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지금 현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그 세 개 요소를 동시에 결합시키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세 개의 요인들을 동시에 만족시킬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 교수님, 그래도 뭔가 조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다음 발표자들이 이제 상당히 긴장하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김태인 교수님, 홍지영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고 있느냐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기가 됐지만 실제로 이걸 어플라이하기 위한 논의들이 과연 우리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냐. 코이카도 사실 그 다음 단계에서 처음에는 SBA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사업들을 어떻게 모델을 발굴할 거냐 많은 연구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화학하시는 분, 인도적 지원하시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특상 뭐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근데 거기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속 논의들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조금 우리가 과연 사업들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들을 충분히 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김태인 교수님께서는 주옥 같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북한의 수용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주로 이제 한국
우리 정부 당국이 과연 이런 어프로치를 인식을 하고 비핵화 먼저가 아니라 우리 인도적 지원 먼저 한번 시작해볼까? 그럼 인도적 지원 2004년 이후에 안 받겠다 개발 지원? 그럼 개발 지원 한번 해볼까? 이 개발 지원이 어떻게 우리 비핵화라든지 비핵화 논의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발상에서 사고의 전환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첫 번째로 발표 준비되어 있던 최윤희 교수님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준비됐기 때문에 최윤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현장에서 같이 참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지방에 일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남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발표 첫 번째 부분이었던 것을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제 논문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이 내용이 좀 더 다른 두 발표분들보다는 좀 더 원론적이고 거시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본의 아니게 순서가 좀 바뀌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정치 이념이 과연 그린 ODA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발표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도입 부분 그리고 문헌 연구 부분 그리고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증명했는지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이 또 더 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입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것 그리고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요즘 아주 큰 화두로 던져지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아시아는 100개의 도시 중에 99개가 가장 환경적으로 위험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에 반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20개 중에 14개 도시가 아주 세이프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아시아는 4,500건 정도의 자연재해를 경험했고요. 이로 인해서 10만 명 정도가 생명을 잃기도 했고 1.2 트릴리언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환경 오염 또는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부티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 같은 경우가 1 밀리언 피플 그 국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아시아에서 50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수와 같다라는 정도로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그리고 도시들이 환경오염 그리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물자원, 수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석탄 혹은 이런 화석 연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시아 국가 자체가 지리적으로 이런 환경, 기후 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멜콩 델타 지역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점이 있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 같은 경우도 이 침수 때문에 지금 수도를 옮기려고 계획하는 것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래에 있는 두 사진 역시 인디아 그리고 인도랑 그리고 중국도 지속적으로 이 대기 오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과연 이런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개도국들 자체는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선진국 그리고
북반구에 있는 많은 잘 사는 국가들이 해외 원조, 환경 원조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여기 보는 것처럼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아세안 회원 국가들에게 환경 ODA로 지급되고 있는 돈이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ODA 중에서 이 부분에 쓰는 ODA가 역시 이 비율상으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연구 주제는 과연 이렇게 증가하는 환경 ODA가 정말로 그 개도국들, 수원국들에게 있어서 이 기후 위기에 어느 정도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후 ODA에 관련돼서는 사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말 이 구체적인 환경 ODA가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ODA 혹은 해외 원조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환경 혹은 그냥 일반적인 ODA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 아니면 조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인풋이 늘어나니까 아웃풋이 생긴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수원국의 필요에 의해서 원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정치적,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너들, 공여국들이 전략적으로 공여를 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필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건적인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이 수원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런 ODA들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지 어떻게 하면 OD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논리는 환경 ODA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여기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조건적인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 이런 환경 ODA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결론적으로는 기후위기 혹은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을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보고자 했었던 것은 어떤 조건, 특히 그 수원국의 정치적인 상황 중에서도 정치 이념, 지도자의 정치 이념이 이 환경 ODA를 활용하는데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논리는 저희가 정치학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랑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치 지도자, 한 나라의 그 수원국의 정치 지도자가 그, 어, 이 레프트윙의 이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하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환경 OD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환경 OD의 효과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수원국의 정치 지도자가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와 반대로 작은 정부를 선호할 것이고 환경 선호도보다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좀 더 탈산업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치 이념, 환경 이념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환경 ODA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더 덜 이쪽으로 관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화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와 바이든의 환경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와 바이든은 각각 정부가 들어섰을 때 환경 정책에 관해서도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각 정책들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선진국들 보통 정치 지도자의 이념이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투명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발표 자료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네. 여기 같은 경우가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제가 미국 그리고 독일,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를 기본적으로 나타냈고 여기 옆에 보시면 CO2 에미션 그로스 레이트랑 폴리티컬 정치 이념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선칙들을 봤을 때 상당히 명확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논문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취약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이 정치 이념이 어느 정도로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보는 자원, 여기서는 그린 ODA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관련 ODA가 각 수원국들의 CO2 배출량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서 과연 정치 지도자 이념이 얼마나 조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설이 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 싶었던 거는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환경 ODA가 CO2 에미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과연 좌파 정부가 우파 정부였을 때랑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28개 아시아 ODA, 환경 ODA를 받은 나라들이고요. 시기적으로는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종속 변수는 CO2 배출량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로서는 환경 관련 ODA 그리고 각 정부가 우파 정부인지 좌파 정부인지 그리고 이것의 상호작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다양한 통제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산술적인 통계량이고요. 결론적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그 모델 이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흥미롭게도 여기 보시면 그린 ODA와 CO2 에미션 간의 관계가 사실 별로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여기 아래에서 상호작용항을 보시면 똑같은 그린 ODA와 정치 지도자의 이념이 사실 별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선진국가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선진국 혹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보여지는 다른 국가들과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 사례는요. 일단 중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과 싱가포르 모두 권위주의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인데요. 이런 국가들이 사실상 최근에 들어서 CO2 에미션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감소시키려는 많은 경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이 좌파 우파 논의가 아니라 각 정부 혹은 그 지도자가 어느 정도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기존의 서구 중심주의로 볼 수 있는 설명과는 차별화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했던 주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논문 혹은 제 발표 내용은 기존의 다른 분들, 저희 패널에 있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약간 거시적인 부분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코멘트 이런 것들과 함께 좀 더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 선진국에서 발견됐던 정치 주도의 이념적 성향이 분명히 그 효과에 지금 이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지금 과연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점을 밝혀주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정 토론자에서 문충식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문충식입니다. 일단 이 논문이 그 발표자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그 가설 검증을 기반으로 한 양적 연구, 그러니까 조금 학술적인 그러한 이론과 검증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구여서 저도 그 조금 더 이제 학술적인 쪽에 집중을 해서 코멘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 질문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그냥 환경 ODA라고 그냥 통칭을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 ODA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CO2 배출량,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펙티브니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하게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던 부분이 그 좌우 이데올로기 차이, 정부의 이데올로기 차이 좀 초점을 맞춰서 그걸 이제 뭐 소위 독립 변수로 보시고 테스트를 진행하신 건데 일단 크게 먼저 논문이라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문의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구성적인 측면에서 문제제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왜 약하다고 하냐면 발표 때는 그 political ideology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논문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갑작스럽게 제기가 돼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effectiveness 어떠한 요소들이 ODA의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러니까 그 환경 ODA의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기준 논의를 하시다가 그런데 이제 뭐 political ideology의 효과에 대한 논의들도 있다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연구 질문을 조금 더 좁혀나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그 서론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설명력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넓은 차원에서는 ODA effectiveness지만 사실 스페시픽한 리서치 퀘스천은 아이디올로지의 효과거든요. 그냥 아이디올로지가 실질적 효과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왜 아이디올로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논문에서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엠피리컬 사이드, 시어리 사이드, 엠피리컬 사이드 나눠서 조금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론에 있어서 아까 발표 때는 가설이 어떤 것이다라고 사실 정확하게 찍어주셨는데 페이퍼에는 가설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약간 특정한 그 이론적인 것을 빌딩해서 이것에 대한 스페시픽한 하이포테시스 가설을 테스트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탐색적인 느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엠피리컬 사이드한 그러한 논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논문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존 논문에서는 뭐 좌우들이 어떠한 이제 left government, right government가 어떠한 preference를 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ODA의 그 효과성, implementation이나 이제 climate ODA effectiveness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소개를 시켜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특히 논문에서는 근데 이제 left right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서구 중심적인 개념인데 이게 실제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게 관심이 많으셨던 것처럼 드러나는데 이제 그러시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런데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질문을 논의하는 과정이 단순히 레프트 라이트의 개념이 서구적인 거라서 아시아엔 다를 것이다. 근데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논문에는. 그러니까 약간 블랙박스 같이 크게 하나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하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레프트 라이트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 개념적으로 서구적에서 생각하는 레프트하고 동양적인 레프트가 다르다라고 이념적인 거, 개념적인 거를 예를 들어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레프트 라이트 정부에 기대되는 역할 자체가 사회적인 특징, 문화적인 특징, 국가적인 특징 때문에 아시아적인 특징 때문에 다르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론의 방향성이 사실 여기는 부재가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뭐 에이시안 밸류 얘기도 이제 끌고 오셔서 이제 그 부분이 동양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엠피리컬 테스트 할 때 제일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뭐 디모크라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모든 개념들이 다 걸리거든요. 모든 개념들이 다 걸립니다. 그럼 왜 유독 레프트 라이트 개념만 아시아적인 컨텍스트에서 다르야 되고 그게 왜 ODA라는 그러한 스코프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스코프 컨디션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이 사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theoretical 메커니즘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서 개념이 다르다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뭐 기대되는 역할이나 국내적인 요소, 아시아적 컨텍스트에서 그것의 해석의 문제인 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또 엠피리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결국에는 서구적인 개념으로 측정한 레프트 라이트 변수를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이게 코딩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코딩은 제대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의 해석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현재로서. 네, 결과는 있는데 왜 안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깊게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거는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념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엠피리컬 임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피리컬 사이드로 넘어가면 그래서 테스트 하셨던 게 아이디얼라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변수가 제가 알기로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중립까지 뉴트럴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레프트 라이트로 코딩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세 개 중에 하나씩을 각각 더미로 써서 예를 들어 레프트 변수면 라이트와 중립의 그러니까 뉴트럴에 반대되는 개념을 그렇게 하신 건지 일단 그 부분 잘 모르겠고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인터랙션 텀을 두 개를 같이 넣으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질문했던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이게 서로 익스클루시브한 변수면은 두 개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다면 인터랙션 텀을 두 개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만 넣으시면 되죠. 왜냐하면 레프트 또는 라이트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세 개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두 개씩 묶어서 코딩을 하신 거라면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에서는 사실 두 개밖에 말씀 안 해주셔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저라면 아마 인터랙션 텀을 두 개를 따로 넣지 않고 하나씩만 넣어서 봤을 거예요. 편안하게 레프트 라이트 하나만 보고 on average 레프트가 라이트에 비해서 다른지 라이트가 레프트에 다른지 그것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가 결국에는 인터랙션 텀도 significant 하지 않게 나왔고 레프트 라이트 변수 전부 다 significant 하지 않게 나왔는데 그럼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레프트 라이트 간의 차이가 그냥 없다라는 파인딩이잖아요. 아이디얼라지가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레프트 라이트 간의 차이가 없다. 그럼 정부가 사실 레프트든 라이트든 ODA 전략 그 임플리멘테이션에 있어서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똑같다는 얘기면 이제 그쪽에 조금 더 맞춰서 파노스 임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좀 추가적인 연구를 하시는 게 더 하는 모습이 좀 보이면 좋겠다. 정부가 동일하다면 그럼 어떤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뭐 후속 연구나 아니면 이제 논의를 조금 이어나가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인스트럭션 텀 얘기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약간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종속 변수가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니까 이펙티브니스죠.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면 국가들이 왜 어떠한 이제 예를 들어 CO2 에미션 양을 줄이려고 하는데 왜 못 줄이냐? 첫 번째 줄이고 싶지 않아서, 두 번째 줄이려고 하는데 역량이 안 돼서잖아요. 그 윌링니스하고 캐퍼빌리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레프트 라이트 가버먼트에 대한 얘기는 사실 프레퍼런스 쪽, 윌링니스 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ODA가 실제 들어오면 그건 이제 캐파 쪽에 영향을 더 많이 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설비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물론 완전하게 칼로 나누시 컷오프 포인트가 명확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효과의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윌링니스,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쪽을 보는 거를 ODA의 자원의 효과, 캐패빌리티 쪽을 같이 연결해서 보는 데 있어서 이론과 테스트 간 살짝 괴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화 시킬 때 교통 정리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이 있을 때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러한 이론적인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잡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 선택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탄소 배출량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출량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정책이 realize된 아웃컴 변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정책적인 효과, 방금 아까 사실 말씀드렸던 그 implementation willingnes하고 capability하고 관련된 거긴 한데 국가가 이런 preference를 가지고 있고 그 preference에 따라서 어떤 걸 하려고 한다. 그 효과가 있냐 없냐 측정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결과물을 보는 게 맞을까? 노력 측면, 에포트 측면을 봐야 되는 같이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임플리멘테이션이 일어나고 해서 CO2 양이 줄어드는 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까지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을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했다 안 했다라는 걸 예컨대 뭐 어떤 관련된 그 비일 같은 게 패스가 됐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논의가 됐는지 그러한 에포트 측면에서의 노력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노력 측면에서의 변수를 좀 사용을 해서 보면 오히려 레프트 라이트 변수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효과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레퍼런스하고 캐퍼빌리티 쪽 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간극을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바꿈에 따라서 사실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그 아웃컴 변수뿐만 아니라 그 에포트 쪽 노력 쪽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토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회자로서 저도 하나의 그 질문이 있는데요. 결국 가서는 돈을 준 국가의 속성도 여전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잘못 읽을 수도 있는데 최 교수님의 모델에서는 돈을 준 국가의 역량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진행하실 때도 그 돈을 받는 국가가 가지는 속성뿐만 아니라 돈을 준 국가의 어떤 그 속성 그리고 관계적 속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혹시 회중에서는 혹시 우리 패널 중에서는 의견을 주실 분이 좀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예, 김태 짧게 하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근데 이게 개도국 그 아시아 개도국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레프트 윙하고 라이트 윙에 잘 구분이 될까라는 거가 저 기본적인 약간 퀘스천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개도국들은 이런 그린 ODA를 받았을 경우에 가장 주장하는 게 애댑테이션이거든요. 미티게이션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건 다 미티게이션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줄었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애댑테이션 파우더스는 계속 ODA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속 변수 자체는 그린하우스 게이스가 얼마나 줄었는가 이걸 보겠다고 한다면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최 교수님 지금 세 명이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그 응답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응답을 주십시오. 일단은 토론 맡아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꼼꼼하게 잘 봐주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이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코멘트 주셨던 이 레프트윙, 라이트윙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역할 부분도 국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제가 사실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앞으로 논문을 진행하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좀더 참고해서 논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이제 엠피리컬 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웃컴 말고 폴리시 부분을 볼 수 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중간에 했었는데 제가 처음 발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걸 보고 싶었거든요. 정책이 나온 다음에 이것이 잘 임플리멘테이션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이제 아웃컴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보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이게 나타났는지를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점점 제가 논문의 시작과 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만약에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부분 중간 변수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관계적인 속성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다 나중에 통제 변수로 한번 얻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티게이션 오토페이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요즘 사실 이게 요즘 많이 늘어나는 ODA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 저도 생각을 해봤던 게 미티게이션 ODA 따로 그리고 어댑테이션 ODA 따로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양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숫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있었어서 그랬던 건데요. 이것도 앞으로 이제 ODA가 좀더 학교 관련 ODA가 많아지고 좀 더 세부적인 분류 했을 때도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한번 나눠서 다시 한번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평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발표자 강우철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강우철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난재해 분야 국제개발 협력 전략의 모색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처음에 이제 이 세션에 좀 초대를 받았을 때 그 기획하신 교수님께서 인도적 지원, 개발, 이 평화유지 활동이라는 이 세 가지 접근 방식 혹은 뭐 지원 방식을 어떻게든 좀 녹여내면 거기에 녹여낸다면 이 세션의 취지에 좀 맞겠다고 하셔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일본에서 개발협력을 공부를 했고 지금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좀 교차되는 부분인 분야로서의 좀 재난재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고 학술적인 논문으로 좀 발전시키려는 요량으로 일단 그것의 탐색적인 연구로 일본의 사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고 이것이 외교부 세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구성이 되는데요. 처음에 문제 제기에 해당되는 재난재해와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문제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재난재해 대응이 DRR, 그러니까 Disaster Risk Reduction이란 이 접근 방식 혹은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국제사회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재난재해 분야 국제협력이 어떠한 카테고리가 있고 또 어떠한 분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에서는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 장 제목에서 국제 협력이라고 사용한 것은 단순히 개도국에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여국들 혹은 선진국 간의 협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름을 조금 달리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인 재난재해와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입니다. 국제사회 재난재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들 경험했다시피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2023년이 기록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뭐 국제기구에서도 발표되는 것처럼 재난재해 혹은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요. 최근 10년간 기후 관련 재난이 1980년대 대비 2.5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단지 인도적 위기 상황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평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추가적인 도전 과제를 유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가뭄은 식수 부족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또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요. 이것은 자원 취득 경쟁으로 이어져서 분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도적 기후 변화라는 도전 과제가 인도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발 협력이 필요하고
또 이것으로 평화가 위협받는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의 이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가 구조가 취약하고 자원취득 경쟁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 세 가지 요소들의 밀접한 연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재해 대응 방식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나 보면 1990년대까지는 일단 벌어지면 대응하는 인도적 지원 방식에 집중을 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단순히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재난 유형 경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접근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 발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재난재해 대응을 어떻게 접근 방식이 변해왔고 구체적으로 일본 사례가 를 살펴보면서 우리 정부의 재난재해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장인 국제사회의 재난재해 대응입니다. 범분야 이슈로서의 재난 대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대응 방식은 발생하고 나서 인도적 지원 혹은 예측 관련 과학기술의 활용으로 중심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지금은 범분야 이슈 혹은 포괄적 대응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접근이라는 것은 기후변화, 빈곤, 재난관리 등의 융합적인 접근을 의미하고 이것에 관여하는 관계자 간의 파트너십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코이카에서 인도적 지원 세션이 있었는데요. 그 세션에서도 어떻게 스테이크홀더 간의 파트너십을 긴밀하게 하고 그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범분야 이슈로서 재난 대응이 발전한 것은 SDG가 발표가 되면서 개발 목표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서도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는 세계 재해 위험 경감 회의라는 것을 10년을 주기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국제 회의는 살펴보게 되면 국제사회가 재난 대응에서 어떠한 점을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994년에 개최되었던 요코하마 전략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응 중심에서 재해 위험 경감이라는 개념이 1994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에 5년에서 15년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삼고 있는 효고 프레임워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의 전환에서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년에서 30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효고 프레임워크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4대 우선순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4대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재난 위험의 이해, 두 번째 재난 위험 관리를 위한 재난 위험 거버넌스 강화, 세 번째는 회복력 구축을 위한 재난 위험 경감에 대한 투자, 그리고 네 번째는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이 네 가지 우선순위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개념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고 두 번째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 그리고 세 번째 민간 부문의 투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발생한 이후의 대응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를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일본의 재난재해 분야의 국제협력입니다. 일본은 재난재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취약한 위험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여서 지진 많이 일어나고요. 쓰나미,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태풍도 많이 발생을 해서 홍수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재해 대응을 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 자이카와 외무성의 이 재난재해 대응 관련된 정책 문서를 보면 처음에 문제 제기, 도입 부분에 일본은 우리는 7세기부터 절을 지을 때 사원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했었고 그 내진 설계의 방식이 지금 고층 빌딩에 적용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홍수에 대해서 치수
사업한 것은 16세기부터 17세기 홍수 대책을 수립을 국가적 차원에서 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일본 지진학회가 설립 연도가 188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꼼꼼하게 기록도 했고 이것이 되게 스토리텔링으로서 되게 강력한 비교 우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국가 예산의 5%에서 8%를 방재,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예산으로 꾸준히 지출해왔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개도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국내 정책으로서 잘 경험을 축적을 했으니까 개도국에도 잘 지원을 하겠지라는 상당한 믿음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국제사회 이니셔티브도 주도하는 데 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제협력의 첫 번째로는 다자협력입니다. 다자협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자협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여국 차원, 그러니까 선진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입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개 보면 유엔의 우산 아래서 움직이는 UNDRR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스스로 우산을 만든 플랫폼을 만든 IRP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축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주요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적인 국가들, 미국, 인도, 한국, 중국과들도 이 재난재해 대응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협력 의제로서 삼고 있고 양자 혹은 삼자 협력에서 이 재난재해 대응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거버넌스의 이런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도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ODA라고 하면 사실 외무성 혹은 ODA를 실시하는 주요 실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이카만 해당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총무성, 문부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해양상보안청, 기상청 등 실질적인 재난 대응을 하는 주요 관계 부처들은 모두 여기에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ODA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는 단계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전 단계, 재난 발생 단계, 그리고 회복 단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난 대응 거버넌스는 다시 한번 국가의 수준을 나눠서 개도국이 저 DRR 단계인지 아니면 발전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구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프라 지원,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지원해서 구체적인 지원 목표라던가 아니면 재난의 범위,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요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며칠간 지원을 한다던가 아주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재난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지원은 자이카뿐만 아니라 전문가, 민간 전문가들이 등록 풀을 해놔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팀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래서 국제 긴급 원조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물적 지원은 텐트, 침구, 물통 등 이런 인도적 지원 물자를 글로벌 차원에서 해외 3개소의 창고를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남미 지역에서 발생을 했으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간다던가, 아시아 지역은 일본에서 본토에서 간다던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거기서 가까운 곳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시에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복 단계에 있어서는 샌다이 프레임워크에서 강조하는 Build Back Better,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 분야는 일본이 계속 전통적으로 강조를 했었던 그리고 비교율을 가지고 있었던 경제 인프라 지원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관 협의체가 있었는데요. 민간 협의체는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재팬 플랫폼, 그러니까 외무성이 NGO를 지원을 해서 NGO에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틀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지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인도적인 목표 플러스 경제협력 차원의 목표도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책적 시사점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일본 재난재 많이 일어나, 우리 많이 해봤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어, 국가 예산도 많이 썼어, 이런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ODA 분야에서 국가 브랜드로서 재난 대응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포괄적 접근입니다. 재난재해 분야에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 논의 그리고 접근 방식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예방, 대응, 복구 같은 포괄적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 재난재해 지원 대비 체제를 잘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있었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차원에서의 비축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홍보인데요. 개도국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단순히 외무성이나 아니면 자이카에서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총괄하는, 재난재해를 총괄하는 내각부, 그러니까 총리실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그 내각부에서도 그 재난재해 대응을 국내 차원의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 놓아서 우리도 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재난재해 분야에 국제 전략을 짤 때 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을 들었고, 아직 요원한 일이긴 합니다만 북한 개발 협력을 진행을 할 때에도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것까지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혹은 그런 인도적인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북한 개발 협력에도 이러한 접근 방법 혹은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우철 선생님께서는 일본이 재난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국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지연 선생님께서 논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제가 이 아티클을 이제 받고 일단 재난재해 쪽에는 제가 조금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큰 범위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인도적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재난재해도 어떻게 보면 인도적 지원 분야의 세부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제가 그래도 최근에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확인하기도 했고 했으니까 조금 뭔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본 파트는 잘 몰라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준비는 했지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국에 가장 많은 재난재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많이 겪어왔고, 과거에서부터 그거를 극복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프로세스는 잘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NGO들의 역할이 되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고,
있고 일본에서도 개발 NGO가 어떻게 보면 개발 협력의 대상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면은 일본 ODA 예산 전체에서 NGO 자금 비율이 OECD 대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그닥 높지 않은 비율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NGO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 개발 원조 비율도 2018년 평균 15% 정도뿐이 차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대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나 네덜란드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보면 ODA 예산에서 3분의 1이나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NG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를 조금 확인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현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많은 ODA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현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AR 재팬 같은 남린 돕는 모임 같은 곳에서 나온 보고서나 현지화 관련 보고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일본의 국제 NGO 활동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국제 NGO들이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들이 하는 역할들과 비슷하게 약간 협업 형식의 그런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뭐 공적 자금 NGO 무상원조 지구 협력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재패 플랫폼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재난재해의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적 대합에서의 커미먼트에서 가장 첫 번째 부분인 그 현지 액터의 조직적인 그 강화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빠져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현지 협업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도 일본에서는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정책적 제안을 일본에 맞춰서 하실 건지 한국에 맞춰서 하실 건지에 대한 명확하게 두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제 일본에 관해서에 맞춰서 했을 때였고요. 제가 한국에서 맞춰서 보면 한국도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원 비율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ODA의 17.5% 정도를 이제 인도적 지원에 이제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 5년의 전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인도주의적 지원의 총합이 16위 정도뿐이 되지 않고 부분별로 나눠봐도 재해 예방이나 대비도 뭐 11위, 재건 구호 및 재활도 13위, 비상대응도 17위 이렇게 낮은 편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가의 문제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자금을 확 늘릴 수는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주도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재난복구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우크라이나나 필리핀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한국 주도의 로컬화 전략 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재난 예방 같은 분야에서도 방글라데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그 작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같은 분야들을 일본이랑 룩셈부르크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상대적인 분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ODA에서 인도주의적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적고 이들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강점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IT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ODA에서 강점을 보이고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IT랑 스마트 기술 쪽에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개를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빼고 국제 모든 나라들을 통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일본에서도 자이카에서 세계 지부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물품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재난 재해에서 조금 빠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공급망 관리와 조달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많은 분야에서 긴급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긴급 지원을 들어가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인력뿐만이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공급망 관리나 조달 관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법률을 통해서 현물 지원이나 조항들이 계속 검토를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이 매우 촘촘한 대응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강지원 선생님께서는 일본의 대응망 중에도 뭔가 구멍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혹시 다른 패널들께서 혹시 첨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게 워낙 특수한 분야라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지요? 그럼 예. 저 잘 모르지만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최근에 너무 화두라서,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뭐 미국에서 주창을 해서 이제 모든 ODA에 다 적용이 되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데, 로컬라이제이션에도 함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현지화하는 게 좋긴 하지만 현지화하면서 모든 ODA가 나중에 그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경우에 현지한테 책임을 다 돌리고 도너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카운티빌리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이 그게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꼭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는 조금 고민을 해볼 만한 하나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센다이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문제는 DRR은 있는데, 이번에 그 코비드-19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종 감염병하고 DRR이 겹쳤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겼고, 일본이 그 부분을 빼뜨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가 논의가 WHO랑 계속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러면 강우철 선생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보다 훌륭한 코멘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급박하게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가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오늘 주신 코멘트를 바탕으로 좀 이것을 발전시켜서 단순히 그냥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학술적인 의미 혹은 정책적인 함의를 좀 더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NGO의 역할 혹은 현지화, 그리고 한국의 인도적 지원 예산 증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일본 사례가 이렇더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좀 한국 인도적 지원, 뭐 넓게는 인도적 지원, 작게는 재난재 대응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시사점을 좀 찾을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GO 관련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특별한 그렇게 질문 형태의 코멘트는 없으셨던 것 같아서 NGO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주요 공여국 중에서 NGO의 힘이 참 적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예산 차원에서도 시행 기관으로 그렇게 인정을 많이 안 하는 공여국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고, 파트너십을 최근까지도 뭐 계속 강화를 한다, 뭐 NGO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지만 정부의 드라이브가 너무 강한 공여국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의 목소리 혹은 경제적인 이익에 관한 목소리를 좀 더 우선해왔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NGO의 그 목소리 혹은 강점들을 어떻게 이 재난재해 분야에 녹여낼 수 있는지
그것은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일본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뭐 영국이나 이런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한국 시민사회 혹은 개발 NGO의 역량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본에 비해서는 또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며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께서는 중요한 화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최윤희 선생님께서는 아까 학술적으로 정치 이념이 과연 환경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연구 결과물을 가져오셨고, 문경원 선생님은 인도 개발 평화 구축 그 세 요인이 함께 결합되는 어떤 접근법, 그리고 그 접근법이 얼마만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셨고, 강우철 선생님께서는 재난재해를 대처하는 일본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일본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쟁점 다 모두 다 다른 측면으로 저희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문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이고 또한 실천의 분야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아예 그 행정적인 차원에서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주는 내용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세 분 토론자께서는 그 아주 꼼꼼하게 이 발표들이 논문으로 발전되거나 아니면 좀 더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되는 데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또 보완해야 될 내용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계 쟁점을 아주 심도 있게 나눴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굳이 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역시 저희 그 세 분의 뛰어난 발표자와 그다음에 시간을 아주 잘 지키는 토론자로 인해 가지고서 매우 아주 이 긴박하게 긴밀하게 이 세션을 마칠 수 있어 크게 기쁩니다. 이것으로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